노후 대비 투자법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김명희 교수님은 증권가에서 증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그거를 퇴직을 하시고 예, 지금 교수님으로 제2의 인생을 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 얘기하는 주제에 딱 맞는 분 같은데요. 예. 노후 대비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시고 이 노후 대비 투자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그걸 첫 질문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요. 네. 무조건 몇십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음, 근로소득을 갖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1억을 네. 예금해냈도 한 달에 이자 수입이 10만 원도 안 됐거든요. 음,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10만 원 벌면은 음,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흐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은퇴하고도 음.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냥 일정한 근로소득은 갖자.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가 자산 어르신들 보면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네. 부동산은 저는 뭐 계속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음.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갈수록 네. 일부 비중 줄이고 금융자산 좀 늘리자. 그다음에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 23%인데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은행 금리가 1%,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가 넘거든요. 그래서 60세 되셔도 뭐 100세까지 사실 테니까 네. 앞으로 40년 40년 내다보고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순이 돼도. 예, 예. 예. 배당 투자 중심으로 주식 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금리 시대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은행 금리가 뭐 1%대 뭐 이런데 이럴 때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주요한 방법입니까? 예, 우선 저금리 의미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리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 미래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지금 금리가 낮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떨어졌고 경제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잠재 성장률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이하로 올해부터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네. 좀 오른쪽에 있습니다만은 뭐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을 추정해 놨는데 네. 2030년은 1%, 음. 2040년 0.8%, 음. 그 이후로 5년 후면은 0.6%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낮다는 건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이 제일 금리가 높은 때네요.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네. 그렇죠. 예. 여기다가 이제 뭐 우리가 돈이 남아들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뭐 기업들 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으니까요. 채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한국은행이 이거 기준금리 인상하고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으면 좀 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 의미라는 거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금리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때는 뭐 경제 성장률 떨어지니까 결국은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금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금리가 낮다고 돈 빌려가지고 뭐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살았냐? 앞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위험 자산에도 투자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예금 금리도 낮고 위험 자산도 위험하고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해야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선은 일하면서 그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먼저 겪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일본 금융그룹 회장 이야기 들으니까 저성장 저시인데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어나 근로소득 얻으라는 거죠. 저금리 시대는 뭐 10만 원 벌어도 1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으로다. 그리고 아무거나 젊었고 건강해라. 건강해야 사실 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성장률 계속되니까 앞으로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를 약간 움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 지금 예금 금리가 1%좀 미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배당 수익 은행 이자보다 높아졌다는 두 배네요. 그냥 그렇게 예. 따지면. 네. 과거에는 은행 이자가 코스피 배당 수익률보다 3배, 4배 높은 적도 있었어요. 네. 이때는 그냥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됐죠. 음. 예, 그런데 지금은 예, 다른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다는 얼마를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데 네. 그럼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음. 그거는 뭐 개인 연령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52%를 네. 주식 투자했고요. 네. 일본 사람들은 한 14%, 음. 우리나라는 한 23% 정도 돼요. 네. 예, 그런데 저는 평균적으로 23%가 좀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따지면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25% 이상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연령별로 다르지만요. 그래서 25%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도 배당 투자.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포스코, KT, 뭐 삼성전자, 뭐 SK 이런 그룹에 가서도 강의 임직원한테 하면서 드린 말씀은 매달 월급 받지 않습니까? 네. 그 돈 좀 은행에다 맡기지 마시고 당신네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자사 주식을 사실은 그게 배당 배당 수익이 받으십시오. 좋으니까. 예. 네. 예를 들어서 KT 같은데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예요. 네. 은행 이자보다 4배, 5배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가가 그렇게 가대평가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뭐 물론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거든요. 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시세 차익 매년 배당 받고 매분기 배당 받고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령에 관계없이 저는 60대 분들한테요 앞으로 40년 더 삽니다. 네. 주식 투자 하셔야 됩니다. 배당 투자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5060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이 주식 투자 한다 그러면 이게 혹시 또 돈을 원금 잃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기대 수익률이 워낙 높아서 한 뭐 주식 투자만 30%는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고 약간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노후 투자를 위해서 적정한 수익률 목표는 어느 정도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4 내지 5%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는 명목 GDP 성장률보다 한 1 내지 2% 포인트 주식 수익률이 높아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잠재 명목 성장률이 앞으로 한 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2%, 물가 1%. 예, 그러면 주식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라는 거죠. 예, 그러면 4 내지 5% 주식 기대 수익률로 무슨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은행에다 그 돈 예금하면은 뭐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4 내지 5%가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뭐 TV 방송 네. 뭐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보는 방송에 나갔는데요. 네. 예, 거기서 뭐 60세, 70대 되신 분이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런데 그 주식 투자가 실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어떤 주식을 샀냐면은 시장 소문에 따라 가지고 그런 주식 사가지고 그런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네. 많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주식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카더라라는 소문 듣고 사신 분들 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을 샀으면요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우리 KB 국민은행에서 아파트 가격 지수란 거 집값 지수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86년부터 월별로 발표하는데요. 음. 강남 아파트 가격 지수가 지난 8월까지 9배 올랐어요. 물론 거기 내 아파트 엄청 그 이상 올랐을 텐데 네. 전체적으로 아파트 네, 지수는 평균적으로.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기 전자업종 지수는 104배가 올랐습니다. 9배 대 104배. 예. 엄청나게 차이가 크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하고 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네. 예, 집은 뭐 한 번 사면은 뭐 10년도 가지고 20년도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늘 불안해요. 예, 그런데 오래 두면 그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저 삼성전자 주가죠. 네. 근데 요새도 그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많은 분이 고민하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또 많이 올랐을 때 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1월 초에 뭐 9만 5천 원 네. 갔을 때 뭐 많이 사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7만 5천 안팎으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그냥 오래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오래 가지고 려면 대신 돈이 그 돈 가지고 뭐 아드님 따님 결혼시키거나 뭐 저 긴급한 자금 쓰면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냥 여유 자금이라면 오래 가지고 계십시오. 장기적인 한번 추세 한번 보십시오. 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또 얘기하실 때 부동산, 예. 노후의 부동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대비용 부동산 투자에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이제 가계자산 배분을 보면요. 음. 뭐 작년 3월 통계청 한국은행 발표 기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가구가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77%, 금융 자산이 23%. 예, 그다음에 금융 자산 중에서 전월세 보증금이라는 게 금융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걸 제하면 17%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은 부동산이 80% 이상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제대로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러면 예,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뭐 이 집값을 여러 가지로 전망해 보니까 집값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금리도 아니고 물론 영향을 줍니다. 대출 금액도 아니에요. 예. 경기거든요. 경기가 가장 큰 설명력을 아파트 가격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내년에 경기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집값만 따로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순환이 있는데요. 뭐 지금 뭐 10년 이상 올랐죠. 네, 그런데 제가 순환 주기를 보니까 지금 거의 정점 무렵에 아가더라. 이게 한번 떨어지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또 하락 국면 접어들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2009년 뭐 10년 그 아파트 전세 살면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혹시라도 집값이 전세값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네. 그게 10년 전쯤 일이거든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역전세라고 예. 그랬죠. 예. 예. 뭐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은 반드시 사이클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4, 5년 전망해 보니까 앞으로 그런 사이클이 또 올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부동산 적극 투자하시는 게 뭐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셨다면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상가 상업용 부동산 그거는 뭐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죠. 예. 위치가 좋은 데는 잘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가격이 너무 부실해져 가지고 우리가 소비 중심으로 계속 저성장전을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가 뭐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위치가 아니면 물론 또 좋은 위치는 값이 비싸요. 값싸다고. 네. 그게 다 시장이 반영이 돼 있죠. 가격이. 예, 예. 예. 그리고 뭐 위치라는 거는 사실 늘 변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 대학원 다닐 때 이대 입구 신촌 이게 상가가 엄청 잘 되더니 네. 그게 홍대 입구로 가더니 뭐 최근에는 합정동까지 가더라고요. 네. 이게 이치라는 게 늘 변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이치를 보고 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좋기는 좋은데요. 예, 그런데 그런 거 흐름을 사실 쉽지는 않죠. 사실. 쉽지 않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노후 대비 투자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좀 주식 투자하시는 이 부동산 그렇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을 또 많이 하시면서 국내하고 해외 주식 비중 어떻게 둬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해외 주식 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뭐 대부분 우리 국민연금 받지 않습니까? 예.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 엄청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해 주고 있나요? 지난 6월 예. 말 현재 보니까 예. 국내 주식 비중이 한 22% 정도 되는데 해외 주식 비중은 25%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고, 네. 예, 그다음에 그 8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수익률 보니까 10%가 좀 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익률 수익률입니다. 꽤 좋네요. 국민연금.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우리 저 돈으로 해외 주식 투자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예, 그렇다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뭐 해외 주식 투자 분산 투자 할 수밖에 없죠. 네.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저는 그 해외 주식 투자하려면 또 환율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는 한 뭐 주식 투자한다면은 한 20-30%, 뭐 국민연금 25%인데요. 뭐 그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중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동안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미국 주가는 너무 거품이더라.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제자리 오르는데 10년이 걸렸더라. 저는 미국 주가는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비중 좀 줄이고 아시아 비중을 늘려야 된다. 세계 소비 쪽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동되니까. 네. 그래서 MSCI가 뭐 각 비중 그 주가 지수 할 때 몇 퍼센트 주는데 네. 중국 비중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아시아 중에서도 미중 패권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인도, 베트남. 그러니까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 성장,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사람들이 젊어야 투자 소비도 많이 하고 경제가 할 길을 찾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이제 늙어가는 나라고 서서히 아시아 쪽에서도 인구 구조가 제일 좋은 나라가 인도, 베트남 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이런 거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물론 이머징 마켓이라 변동이 좀 심하기는 심한데요. 그냥 멀리 내다보고 예, 뭐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030 세대도 지금부터 사실은 노후 대비 투자를 해야 될 이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젊은 세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2030대는 분명히 저 거의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네. 주식 투자 멀리 내다보고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코스피가 그렇게 31% 올랐지만은 제가 두 증권회사 자료를 받아다 분석해 보니까 네. 2030 세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낮느냐? 음.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2030은 이게 축적된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요. 네. 돈이 이거 투자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용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 신용 쓰면은 증권사에서 미자도 많이 받지만은 장기로 빌려주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래서 수익률이 낮았구나. 조금 멀리 보고. 근데 내 돈이 적다고 지금 당장 그렇게 뭐 레버리지 쓰고 그렇게 투자하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신증권 88년에 입사했습니다만은 네. 제 입사 동기 세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근데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주식에서요. 주식에서 예, 대표적으로 뭐 우리 방 박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 박영옥 농부투자자. 예, 주식농부. 예, 그 친구가 제 입사 동기입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그 친구 그냥 흙수저였어요. 근데 지금 엄청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 멀리 내다보고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가 쌓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 2030 세대 전혀 단기 투자,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좀 우리 저 박영옥 씨처럼 멀리 내다보고 길게 보고 길게 보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박연철 박사의 머니머니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노후 대비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니까 이럴 때는 무슨 그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소득 흐름이 꾸준히 있어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은행에다가 1%로 금리하면은 복리로 계산해도 원금이 2배 되려면 72년이나 걸립니다. 예. 근데 0.8%는 거의 100년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꾸준히 성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젊은 분일수록 좀 멀리 내다보고 공부하면서 투자하면은 정말 안정적이고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